자, 이제 교육학 논술 기초회의의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내가 해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나온 부분이 교육 방법 및 공학, 교육 과정 및 평가,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하고 교육 행정이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교육 행정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행정하고 교육 심리를 강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내가 감독하면 거의 시간이 이제 15주가 거의 다 갈 텐데, 남은 시간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이론 강의는 카페에 다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교육사회라든가 생활지도 상담이라든가 이건 여러분 기초이론이나 이제 그걸 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못하는 건 만약에 이제 계절학기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내가 다 완본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이번 기초이론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상당히 달라요. 이제 아마 이런 강의가 없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두 다 해결했으니까. 자, 교육 방법 및 공학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죠. 어려운 과목. 왜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뭐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처음 이야기할 때 이 혼란되는 사유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 가지 교육 방법 및 공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알기도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이거 프린트볼 안 받았잖아. 프린트볼 보고 프린트볼을 보고 이제 오면서 하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교육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 교육 방법 및 공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내용이에요? 결국 어떻게 가르칠 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교육 철학이죠, 철학.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체계화해야만이 그 구조화해야만이 어떤 내용이 나와도 쓸 수가 있어요. 교육 철학 및 교육사 및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은 인간이 왜 배워야 되는가, 왜 배워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왜 배워야 될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고,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제 학습자의 특성을 알아야만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그 학습 이론과 학습자의 특성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한 문제는, 교육 방법에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큰 틀부터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 교육 행정이라는 것은 이 교육을 하는 본래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교육사회라는 것은 교육의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규명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하나 더 빠졌나? 교육 과정과 평가지. 교육 과정이라는 문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하는 문제지. 어떤 내용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해야 돼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평가에 대한 문제는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문제지. 이 하나하나의 분야가 별개의 동떨어지는 건 아니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 이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육 방법 및 공학을 공부하면서 보면 교육 방법이 뭐냐? 교육 방법을 단순한 이야기로 하면 그냥 교육을 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강의식 방법이다,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육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교육적인 방법, 그러니까 협동학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강의식 수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 제목이 교육 방법 및 공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 방법 및 공학에서 논의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주 별개의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다루는 영역이 교육 방법에 다루는 영역이나 교육 공학에서 다루는 영역이나 같아요. 현재. 책의 이름만 같으니 거의 같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할 거는 뭐냐면, 이제 잘 봐봐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혼란됐던 내용들이 다 해소되는 날이 되는데, 교육 방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교육공학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에서 다루는 것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더라고. 이름만 달라져 있지 영역은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 봐요. 여기서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게 나와요. 교육공학 하면 에듀케이셔널 엔지니어링 하면 뭐 설계하고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얘기한 게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에서 다루려는 주제가 거의 같다고 했죠. 그죠? 같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럼 교육공학이 뭐냐? 교육공학이. 이것도 우리가 아주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의 교육공학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교육공학이라는 건 이걸 에듀케이셔널 엔지니어링을 교육공학이라 하지 말고 교수공학이라 하자. 교수공학. 합의를 봤다고. 교수공학이라고 하자. 교수공학. 응? 교수공학. 에듀케이셔널 엔지니어링을 인스트럭셔널 엔지니어링으로 통일을 해서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교육 방법 및 공학은 같은 의미고, 교육공학이라는 말은 미국 교육공학에서 교수공학으로 보자. 여기까지 진전이 됐죠. 그죠? 교육공학이다. 그러면 교육공학이라는 게 뭐냐는 말이죠.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공학이 교수공학이라는데, 교수공학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교수 설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수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교육공학회에서 말한 이제 교육공학 영역을 내가 이제 여러분 자료 나눈 거 중에 보면은 교수공학이라는 말을 쓰면서 교육공학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습을 위한 과정과 자원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이론의 실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교수공학이라는 말이 교수 설계로 돼야 된다는 말은 결국 교육 방법 및 공학이라는 게 교수공학으로 넘어가고, 교수공학이 교수 설계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최종적인 건 뭐예요? 여기 나타난 게 뭐예요? 이게? 최종적인 건 뭐예요? 교수공학의 핵심은 교수 설계인데, 그러면 이 아이디,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말이 디자인,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교수 설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육 방법 및 공학의 핵심적인 분야다. 여기까지 이제 건너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내가 처음에 설명해 놓은 게 그거예요. 교육 방법과 교육 공학이 같고, 결론적으로. 그죠? 교육 공학은 뭐라 그랬어요? 미국 교육공학회에서 교수공학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교수 공학의 핵심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교수 설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교육 방법의 공학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결국 교수 설계에 대한 부분이다. 그지? 맞죠?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교수 설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교육 방법의 공학을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 설계가 무엇인가? 자, 이제 여기까지 온 게 이제 우리가 발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내용, 그러니까 교수공학이라는 말을 써요. 교수공학. 교수 설계라는 말을 썼죠. 교수 설계. 그러면 이게 이제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이죠.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글쎄, 교육공학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수업 이론, 교수 이론, 수업 설계, 교수 설계, 수업 체제 설계, 교수 체제 설계, 수업 체제 개발, 교수 개발.
막 펴끌려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교수와 수업이 뭔지가 헷갈려요. 그게 교수와 수업이 뭔지. 교수는 뭐고 수업은 뭐냐 말이야. 교수는 뭐고 수업은 뭐냐 말이지. 그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번역한 게 뭐냐면 교수는 instruction은 말을 쓰고 instruction은 말고 수업은 teaching이라는 말을 써요. teaching. 수업이라는 말은 teaching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거기 내가 여기 써놓은 대로 교육 방법 및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봐. 교수라는 말과 수업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같다는 거야. 학자들이 이 학자는 교수 설계, 이 학자는 수업 설계, 이 학자는 교수 체제 개발, 이 사람은 수업 체제 개발 하는데 그 의미가 다르지 않고 같다는 의미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선생들이 계속 교육공학이 어렵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정말, 이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교수 이론이다, 수업 이론이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것도 기초의 기초야. 내가 강의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먼저 이제 교육이, 용어가 혼란이 되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 공학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에듀케이션이죠. 교육이라는 게 뭐와 뭐로 합쳐져요. 지금 교육을 하고 지금 있잖아요.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를 뭐라 그래? 가르치는 걸. 교수 또는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인스트럭션 또 티칭이라 하죠. 배우는 걸 뭐라 그래? 배우는 걸. 학습이라 그래, 러닝.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잖아. 가르치고 있죠. 배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자고. 가르치는 교수, 아까 학습이라는 말도 같이 쓴다 그랬죠. 아니, 수업이라는 말도 같이 쓰인다 그랬죠. 그죠?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그 과정이 교수와 학습이 교육인데, 그러면 교수와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질문. 교수와 학습이 지금 현재 별개로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렇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야. 많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헷갈리고 뭘 하다 모르다가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막 이 정보의 홍수에서 보면, 아이고야, 나 교육학 정말 모르겠다. 아이고,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그냥 애우고, AD 모형 그냥 날개를 써서 애우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사와 학습이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면, 한번 봐보세요.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이론일까? 교수 이론이지, 그치? 교수 이론. 그지? 똑같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도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는 걸 설명하는 이론은 뭐예요? 학습 이론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이론이라는 것과 교수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동시에 교육이 일어나는 관점에서 교사의 관점,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교수 이론이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 이론이라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헷갈리는 연유가, 한번 교육 심리학에 보면 학습 이론이 나오고 교수 심리학에 보면 교수 이론이 나와요. 뒤에 수업 이론이 나온다고. 중간에 수업 이론이 나와. 아니, 학습 이론 중에 왜 수업 이론이 나오냐 헷갈려. 또 지금 교육 방법 및 공학에, 여러분 교육 방법 및 공학 한번 쳐보세요. 뒤에 보면 수업 이론이 나와, 또 교수 이론이 나오고. 아이고야, 이게 모르겠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심리학이 학습 이론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수업 이론이 나오고, 교육 방법 및 공학에 교수 체제 설계라는 타이틀을 달아놓고 막 학습 이론이 쭉쭉쭉 나와. 아니, 교수 설계, 수업 설계, 왜 학습 이론이 제대로 나오느냐, 아이고, 이것도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이라는 과정이 교수 플러스 학습이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거와 배우는 게 있다면, 그것이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학습자에서 본 이론을 구성하고 학습이 어떻게 되는 걸 설명하려면 학습 이론이 되는 거고, 교수 이론은 교수 이론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중심 학습. 자기주도적 문제 중심 학습. 그럼 문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교사가 해요? 아니면 학습자가 해요? 대부분이 학습자가 하잖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업 설계라는 의미 자체가 교사 중심의 수업 설계는 아니야. 그거는 학습 이론과 유사해. 그죠? 그렇지 않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구성주의 교수 설계라는 부분에 문제 중심 교수 수업, 문제 중심 학습, 문제 중심 수업, 학습 이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야. 비록 교수 설계지만은 그것이 구성주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학습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진행돼. 그러고 본다면 그건 학습자 입장에서 관점이 그래서 보면 학습 이론이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이런 어려운 이걸 갖다가 이해하면 정말 고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다. 고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이론, 교수 이론, 수업 설계, 교수 설계, 수업 체제 설계, 교수 체제 설계, 수업 체제 설계, 교수 설계 개발 이런 것이 다 교수라와 수업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쓴다. 또 학자에 따라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약간씩.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럼 내 밑에 주석을 보면 실제로 교수는 수업이라고 보는 견해, 교수보다 수업이라는 것이 더 크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 그림이 있었고, 수업이 교수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견해가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아니고 호스포드나 가네나 브리그스라는 사람이 수업이 더 크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수업 이론하고 수업 이론, 교수 이론, 수업 이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혼동스럽고 잘 알지도 못하겠고 하느냐? 교수 설계는 뭐고 교수 체제 설계는 뭐고, 아까 교육 방법이 공학이 교수 설계니까 교수 설계에 대해서 핵심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 심리학에서 행동주의가 나왔죠. 그래서 행동주의가 나왔죠. 그죠? 학습을 설명하려는 행동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지주의가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육 심리학의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이 수업에 시사점을 찾으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수업의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 이제 수업 이론이었어. 수업 이론. 예를 들면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모형, 브루너의 탐구 학습 모형,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캐롤과 브룸의 완전 학습, 이런 것이 행동주의, 인지주의 관점에서 어떤 수업에 대한 시사점, 수업 이론을 구성하려는 거죠. 구성하려는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초기 이런 교육 심리학의 관점에서 어떤 수업을 설명하려는 걸 갖다 우리가 수업 이론, 수업의 기초 이론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196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수업을 갖다가 교수 이론, 교수 설계, 아까 교수 설계가 수업 설계라는 말을 썼죠. 수업 설계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자. 수업 지도안은 어떻게 할까 하면 수업 프로그램을 짜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관점에 갑작스레게 이제 1970년도에 들어온 것이 갑자기 이제 체제론이라는 관점이 나와요. 체제론. 시스템 티어리가 나와. 맨 첫 번에는 이제 그냥 행동주의, 인지주의, 교육 심리학의 그 관점을 가지고 수업의 이론을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가네 모형이 1960년도 나오면서 1970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수업을 우리가 한번 수업을 설계해야 돼. 교수 설계가 수업 설계인데 수업을 우리가 설계하고 디자인하려고 하면
그럼 수업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관점이 이 체제론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체제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시어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해하는데 시스템 시어리. 우리가 체제론이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체제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업이라는 걸 생물체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생물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시스템이죠. 그죠? 생물체가, 유기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시스템이죠. 살아있는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 사람이라니 살아있는 시스템인데, 살아있는 시스템은 뭐냐면 각각의 하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아니에요? 자, 눈을 보는 시각 시스템, 움직이는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청각 시스템, 또 근력 시스템, 그 다음에 신경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때? 개별에 별도로 움직여요.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통합된 일체야. 지금 다리는 다리대로, 다른 다리대로 움직이나? 그렇잖아, 앉아있잖아. 이것이 그냥 하나의, 하위 체제가 모여가지고 통일된 아주 별개의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시스템 아니야? 그럼 그런 관점에서 수업을 한번 바라보면 안 되겠냐? 수업이라는 것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보면 각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모여있죠. 그런데 보면, 우리 보면, 사람이 보면, 보세요. 사람이 보면 어때요?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원을 받아들이고, 내부에서 이제 이게 음식을 받아들이면 내부에서 처리를 했죠. 그죠? 처리를 하고 외부에 또 산출물을 내보내고, 또 그래서 에너지를 얻고, 그런 거 마냥 수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자. 시스템으로 하자. 여기 나온 거 마냥, 에디 모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어널리시스죠. 뭐 분석이죠. 그 다음에, 그런 모형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사이클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피드백을 해보고 이런 체제로 오자는 그런 이론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체제론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체제론적 관점이 있는 것이 결국 에디 모형과 디켄 캐리 모형이죠. 그래서 거기 에디 모형과 디켄 캐리 모형에 대해서 보면 체제적 교수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체제론적 관점에서 수업이라는 것을 갖다 일종의 시스템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에디 모형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아마 내가 그 프린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에디 모형이 나오죠. 에디 모형 보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에디 모형 보면 분석, 어널리시스, 설계, 디자인,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평가, 이렇게 4개 단계죠. 그 너무나 쉬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디 모형 보고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뭐 없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다 몰라. 왜 이게 중요한 건가? 에디 모형이 중요한 이유는 ADDIE 모형이 중요한 이유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는 것이 별개의 단독으로 떨어져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스템을 이룬다는 거죠. A, D, I, E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수업을 하다가 실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뭐가 안 되면 이것이 다시 피드백되고 이 개발 단계에 피드백되고 다시 이쪽에 피드백되고 이 전체가 순환 사이클을 가진다는 거. 살아있는 체제처럼. 이런 관점이 바로 체제론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수업 이론에 따라 그래 뭐 도입하고 사전 요구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고 평가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 각각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 시스템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교류를 통해서 수업이 개선돼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 이런 관점이 바로 이제 체제론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체제론적 관점이 이제 막 나와서 교수 설계 이론, 가네 모형, 라이겔루스 모형, 그 다음에 이제, 거기나, 디켄 캐리 모형.
체제 교수 설계의 프로그램 이 만드는 과정에서 디켄케르 모형이 거의 완전 모형이에요. 거의 이제 완전 모형인데 중간에 캠프 모형도 있었고 지금 박성익 선생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브리우스 모형도 있었죠. 그런데 캠프 모형이나 브리우스 모형은 잘 안 나오고 현재 에디 모형과 디켄케리 모형 정도만 알면 여러분이 임용시험 준비하는데 충분하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맨 첫 번째 수업 이론은 교육심리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수업의 시작점을 찾아보는 수업 이론으로 전개됐다. 그런데 어느 날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업을 그렇게 보지 말고 이건 이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했는데 그래야지 말고 아예 우리가 교수 가르치는 과정, 수업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 살아있는 과정으로 보자. 그래서 교수 체제 설계라는 관점을 가지고 에디 모형과 디켄케리 모형 이런 것이 이제 개발되고 논의가 됐어요. 그러다가 1990년도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어. 그건 새로운 논의는 뭐냐면 구성주의 관점이야. 구성주의 객관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구성주의 관점에서 수업 설계, 구성주의 관점에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수업 설계가 논의됐어요. 따라서 이때 나온 구성주의 수업 설계 모형이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모형, 윌리스의 모형, 문제중심 학습, 상황학습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많이 배우는데 거기 보면 아까 문제중심 학습, 상황학습, 구성주의 학습이네? 그런데 왜 수업 이론에서 학습 이론이라는 게 나오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이라는 것이 수업과 학습이 같이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학습자 중심으로 되죠. 따라서 구성주의 수업 설계 모형이라고 써야 될 텐데 보면 그렇게 않고 상황학습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인지적 도제 이론, 도제 학습 이론, 수업 설계 이론이라 이뤘었다고.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관점이 교수와 학습이 같이 이루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것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여기도 학습이론이 나와, 심리학도 학습이론이 나와, 도대체 모르겠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내가 수업 설계와 수업 체제 설계가 나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만 여러분이 이야기가 하게 되죠. 자, 수업 체제 설계. 아까 수업하고 교수가 같은 말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업 체제 설계가 아니고 교수 체제 설계. 같은 말이에요. 체제 설계. 그 다음에 수업 설계, 교수 설계,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수업 체제 설계, 교수 체제 설계, 수업 설계, 교수 설계, 이게 양자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같이 쓰고 그래, 같이 써. 이 책에 보면 교수 체제 설계, 얘에서 수업 설계. 정말 헷갈려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야. 수업 체제, 이제 구별하는 입장과 같이 보는 입장, 이렇게 같이 나눠지는데, 구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업 체제, 교수 체제 설계는 이런 거야. 그냥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 그래요. 건물을 만든다 그래요. 건물을 만든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을 만든다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돼? 건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걸 실현을 시킬 수 있을까? 건물을 만들어. 땅부터가 아니라 땅 파기 전에. 그래서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지. 큰 설계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큰 설계도로, 대체 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게 뭐예요? 전원주택? 그래, 전원주택 살고 싶죠. 그래. 전원주택 살고 싶은데 전원주택도 형태가 아주 다양해.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고, 골프 연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단락 50평 전원주택만 질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짓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어디다 반영을 해야 돼? 설계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큰 설계도를 만드는 그런 과정, 이게 체제 설계예요, 체제 설계예요. 이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학기 내가 EPR 강의를 하죠. 한 학기 동안 15주 하는데, EPR 교육을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흐름을 적어야 되겠지, 그지? 큰 흐름. 15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정했잖아. 그렇죠? 첫 번째 교육 방법이 있고요. 교육과정 평가,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그랬어. 교육행정, 교육심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간다 그랬지. 그럼 큰 흐름을, 그리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큰 체제 설계하는 걸 우리가 교수 체제라고, 수업 설계는 약간 작은 의미의 단위예요. 작은 의미. 그러니까 이번 지금 50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겠지. 이번 50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지금 하려는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교육 방법이 뭐냐, 교육이 뭐냐, 이 혼란되는 용어를 정리해야만이 이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리하자. 이걸 정리하는 작업이 하나하나 지금 큰 것부터 내가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작은,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고 또 사람들이 또 새로운 지식과 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계속 이끌어가는 이런 작은 단위의 수업을 갖다가 수업 지도안을 만드는 거, 수업 설계안을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설계라는 말을 써요. 좀 이해는 가죠. 하나는 큰 체제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개별 단위. 한 학기 동안에 수업 를 짜면은 이제 수업 체제 설계가 될 수 있고, 한 과목에 대해서 수업 설계를 하면 수업 체제가 설계되어 있는데, 각 차시별로 만약에 수업 설계안을 어떻게 수업 진행안을 짜는가, 이건 수업 설계가 될 수 있고 교수 설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책을 교육방법이 공학제로 보면 이걸 같은 개념으로 막 혼동해서 쓰고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이 막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용어가 또 이런 내용들, 같이 쓰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걸 이해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교육방법이 공학이 그 시간까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용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박성희 선생 책에 보면, ISD라고 그래가지고, ISD라고, 교수 체제 개발이라는 말을 써. 보세요. ISD가 같아. 교수 체제 설계라는 말은 디자인이죠, 디자인. 그죠? 디자인 아니 설계하다, 디자이너. 옷을 설계하는 사람, 디자이너. 개발이라는 건 디벨롭먼트지. 디벨롭먼트, 개발, 그죠? 디벨롭먼트. 개발이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ISD가 뭐냐, ISD가. 이거, 정말. 나중에 공부하다가 그냥 이거 이렇게 혼동되는 것에 대한 논문이 있을 정도야. 내가 논문을 여러분 그 카페에다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저작권이 침해가 돼갖고 그 논문 몇 편을 올려놨더니 올라가지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아주 막아놨어. 못 올리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박성익 선생 책을 보면 교수체제 개발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교수체제 개발이라는 것은 이건 당초에 교수 체제 개발이라는 게 당시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 교수 체제 개발이라는 말을 썼다고. ISD,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Development 이걸 썼는데 지금 그건 군대에서 처음 용어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박성익 선생도 이 내용들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지금 미국에서 교수 체제 개발을 ISD를 Instructional Systems Design이라고 쓰는 사람은, Development라고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미국에서는 다 ISD를 Instructional Systems Design이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ISD를 할 때 ISD 많이 쓰는데 개발이 아니고 설계라는 말을 쓴다고. 뭔지 알겠죠? 대부분이 설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교육공학 방법 책을 보면 어떤 쪽에는 설계라고 써있고 어떤 때는 또 개발이라고 써있어. 야, 이거 정말 그때 이제 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만 이명고 씨, 이거 치고 그냥 애기 모형이나 외우고 간의 모형 9단계나 외우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 이제 내가 써놨는데 거기 써놓은 게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이가 보면 인스트럭셔널 디자인과 인스트럭셔널 시스템 디자인이 혼용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교수공학,
교육공학, 교수공학, 교수체설계, 교수설계 보는 입장이 유용해 보인다 이렇게 썼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를 하지 않고는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 체제 설계, 디자인과 디벨로프먼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박성익 선생은 그렇게 보고 있으나 다수 학자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다. 뭔지 알겠죠? 개발이라는 것을 더 큰 의미로 체제적인 차원에서 박성익 선생은 이걸 책에 쓰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체제 설계와 개발이라는 의미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트럭셔널 디자인하면 요새 미국 학자하면 인스트럭셔널 시스템 디자인 이걸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디벨롭먼트를 잘 안 쓴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내가 이제 거기다 이제 정리를 해놨죠. 거기 적혀놓은 건 여러분들이 또 밑에 이렇게 쪽지 적어놓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밑에 하나씩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체계하지 않고는 교육방법 및 공학이 무엇인지 알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전체가 흔들린다. 그렇게 써놨죠, 그냥. 자, 보면 수업과 교수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그리고 수업 이론, 수업 설계, 수업 체제 설계가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아까 얘기했죠. 수업 설계,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러웠고 수업 체제 설계가 수업을 위한 전체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수업 이론과 수업 설계는 이런 청사진을 구성하는 실행 이론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다. 적으면 알 것 같죠. 사람들 이거에 감동하더라고. 이제 전체 어때요? 좀 정리가 돼요? 지금까지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 진전이 안 돼. 도대체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저 책을 보면 저 책.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야기했던 그다음 이제 주제가 나와 있어요. 수업 이론과 학습 이론이 혼용된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그죠? 학습 이론에서도 학습 이론이고, 수업 이론에서 수업 이론이요. 수업 이론에서도 학습 이론이요. 우리가 교수 설계 이론에서 보면 문제 중심 학습, 문제 중심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문제 해결 학습 이게 모두 같은 말이에요.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이게 문제 중심 학습, 문제 기반 학습을 번역한 거고 세 번째 프로그램 솔빙 러닝 이게 문제 해결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같은 의미야. 근데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이 책에 보면 문제 중심 학습, 이 책에 보면 문제 기반 학습, 이 책에 보면 문제 해결 학습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용어의 정리 그게 중요하다. 구성주의 학습이라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제 중심 학습. 구성주의 학습이론 신약에 보세요. 그럼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구성주의 교수 설계 이론에 가도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 나와 있어. 문제 중심 수업이라고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닐까. 왜 그럴까? 교육군 교수 학습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나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학습자에서 관점에 보면 학습 이론이고 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 이론이다. 특히 구성주의 학습 이론, 구성주의 학습 중심, 구성주의에서 학습 중심의 수업 이론이 특히 이런 혼란을 일으킨다. 어때?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해줬던 왜 이게 뭔가 이 책을 보면 도대체 교육학 공부하기가 싫어. 그죠? 너무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들을 이제 뭐냐.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들, 기초적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교수 설계의 관점에서 이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행동주의 학습 심리학 공부 참 많이 했죠, 그죠? 교육 심리학에서 얼마나 행동주의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행동주의 관점에서 과연 어떤 수업 이론을 구성하느냐, 또 인지주의 관점에서 또 가내모형 같은 건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를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이론이죠. 가내모형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되는데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성주의야, 그지? 구성주의. 이제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가 왔는데.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교육 심리학에서 나왔죠. 근데 교육 심리학 이론이요. 교육 심리학. 그런데 1990년도에 나오는 구성주의라는 것은 이게 교육 심리학의 예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 심리학이 아니었다고. 구성주의라는 건 이건 철학에서 나와서 철학에서 나온 철학적 관점을 교육 심리학과 교육 방법, 교수 설계의 이용을 갖다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인지주의는 고유한 교육 심리학의 영역이었지만 구성주의라는 것은 철학적 관점이라고. 그래, 구성주의라는 게 뭐냐?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말이, 컨스트럭티비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말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성주의라는 것은 교육 철학에서 인식론에 대한 관점이 인식론. 또 인식론 하니까 또 물러갔잖아. 그지? 인식론이 뭔지? 그지? 인식론이라는 것은 뭐를 가면, 인식론이라는 것은 에피스타멀러지라는데,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야. 철학적 관점이냐면, 이 세상에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안다는 것은 무엇인 건지, 안다는 것은 뭔지, 그것은 절대적인, 변하는 것인지, 변하지 않는 것인지,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또, 이 인식론에서 다루려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다뤄요. 이걸 다룬다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지식이란 무엇인 것인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절대적인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안다는 것은 상대적인지, 이걸 갖다 구별하는 것이 인식론이에요. 그런데, 그럼 구성주의라는 것이 이런 그 인식론적 관점을 두고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면,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상대적이라는 입장을 취해, 구성주의는. 또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변화적인 입장을 취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성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인지주의의 행동주의예요. 그게 객관주의라는 거야. 객관주의라는 거야. 이 객관주의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면, 안다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외부에 존재한다. 지식이라는 것도 항상 외부에 절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와 이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 이론을 한번 구성해 본 거고, 구성주의 관점에서 어떤 그 교수 설계, 수업 방법을 어떻게 짤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교수 설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데, 예를 들면 객관주의가 아니고 안다는 것이 만약에 변하고 안다는 것이 상대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면 그 모든 지금 안다는 것이 변한다고 해요. 지금 EPR 교육학에서 여러분들이 교수 설계를 배우고 있잖아. 오늘 배운 지식이 내일 변해. 그럼 그걸 주입식으로 갖출 필요가 있어? 내일 변하니까. 왜 변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지 일일이 알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런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은 게 그거야. 거기다가 쓰는 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구성주의 학습이론, 구성주의 교수 설계,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는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써야 돼. 거기 써 있는 데는 구성주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학습의 설명. 이렇게 맞아, 원래는. 그런데 지금 책들은 아주 이제 90년도에 나오다 보니까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아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구성주의 수업 설계는
구성주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수업 설계 이렇게 해야 맞아. 왜 그렇게 해야만요? 그것이 심리학 이론이지, 심리학 이론에서 나왔지, 교육 심리학에서 나왔지. 예, 이거는 교육 심리학에서 나왔잖아. 이건 고유의 교육학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건 철학적 영역이었기 때문에 철학의 영역으로부터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라고. 자, 요거까지. 자, 그래서 거기다 내가 써놨어요. 구성주의를 제한한 행동주의, 인지주의를 객관주의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참 인식론이 뭔지 모른다고요? 인식론은 철학적 연구는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인식론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영역이에요. 안다는 것이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렇죠? 따라서 구성주의 지식의 반대는 상대적이고 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거기 내가 지금 설명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이거는 심리학의 영역이고 이거는 철학의 영역이야. 따라 구성주의의 반대는 객관주의고, 그러면 철학의 영역에서 하여튼 이쪽 영역은 결국 구성주의 반대는 객관주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자, 거기 객관주의, 구성주의하고 연성 체제까지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객관주의, 구성주의 나왔는데, 교육공학에서 교수 설계의 양대 산맥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 방법 및 공학은 같고, 교육공학은 결국 교수공학이라 얘기했고, 교수공학은 교수 설계라고 했고, 그러면 결국 교수 설계의 핵심을 알으면 교육공학은 정복한다 그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공학에서 교수 설계의 양대 산맥은 바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다. 왜? 앞에 설명했듯이 객관주의 안에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포함된다. 응?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 간의 모형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두 가지에서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대표적인 객관주의 교수 설계 모형이죠. 그 다음에 조나센 교수 설계는 뭐예요? 구성주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교수 설계했었죠. 따라서 이제 이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하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자, 요걸 비교를 해보면 이제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철학적 입장에서 객관주의는 실제하는 세계와 지식이 우리와 별도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본다. 객관주의는. 따라서 교육 목표는 보편 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뭐예요? 실제하는 세계는 존재하나 그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고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교수에 대한 사고방식은 사고방식 또는 교수에 대한 초점이 보면 객관주의는 결국 지식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별도로 존재해. 따라서 수업에서 교사가 할 역할은 어떻게? 가능한 진리를 교사가 효율적으로 해서 전달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돼. 그런데 구성주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수업의 초점은 어떤 사실의 이해야. 사실의 이해를 가능한 빨리 해가지고 목표를 효율적으로 해가고 교육 목표 설정, 수업 지도안 작성해가고 객관적으로 딱 만들어서 해가고 탁탁탁탁 과학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수업이야. 그런데 저기 어떠냐? 구성주의에서는 교수는 학습자가 세상에 대한 의미의 구성을 도와주는 곳이라 믿는다. 따라서 수업은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전이될 수 있냐에 초점을 둔다. 둔 자가 아닌데 둔 다죠, 그죠? 교수는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두는다. 어때?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돌려면 어떻게 해?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건 안 필요 없지. 결국 학습자 중심의 교수 설계 모형과 학습자 중심의 학습 이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완전히 다른 부분이야. 이걸 외울 필요가 뭐가 있는 거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교육 목적과 교수 방법에서 보면 수업 목적은 결국 지식의 전달이라, 객관주의에서 지식의 전달이라고 하면 어때? 교수는 교사 지도의 강의식 수업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나 구성주의 수업의 목적이 학습자의 문제 해결력,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항상 상대적이니까 어떤 문제를 접촉해서
한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수업은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상황 학습, 협동 학습, 뭐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 설계에 대한 이런 관점이 크게 타이나는데, 또 교수 설계 및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객관주의는 교수 설계를 결정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 환경을 조성한다. 틀리지. 또 객관주의에서는 양적 평가, 총괄 평가를 강조하나 구성주의는 어때? 학생들이 의미를 구성하는 문제 해결 학습,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이런 협동 학습에서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 중간에 수업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느냐, 형성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간에 과정평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또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을 보면 객관주의에서 교사는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진리자, 진리의 전달자지. 그래, 구성주의에서는 뭐예요? 학습자가 중심이 되잖아. 따라서, 지금 오늘 내가 이제 교육청에 가서 제4차 혁명에 따른 대전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 이 얘기했어. 그러나 앞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마냥 제4차 혁명이라는 것이 기술이 막 발달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능력이 개발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강의, 수업,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존 듀이가 한 말이에요. 존 듀이가 경험주의 학습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교사 중심이라면 이제 경험주의 학습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습이다.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교사는 어때요? 보조자, 촉진자, 코칭, 스케이프홀딩, 뭐 이 정도 안내자, 이런 거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객관주의 구성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논의하려는 여러 가지 교수 체제 설계 모형, 뭐냐면 에디 모형,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그 디켄 캐리 모형, 라이겔루스 모형, 가네 모형, 이런 것이 다 뭐에 속한다는 거예요? 객관주의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해야만이, 뭘 하려는 거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구조사를 하고, 세거하고, 평가까지 하고, 환류하고, 이게 하나하나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전부 다 작업을 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외부에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이 외부에 있는 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이 라이겔루스 모형까지 다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 수업 설계로 나오면 전혀 다른 거지. 왜? 조나슨의 수업 설계 모형이 뭐예요? 문제 해결 학습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를 주고 해결하는 거야. 또 인지적 도제 모형. 직접 가서 전문가 하는 거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학습 모형. 상황 학습도 그래. 똑같은 상황에 가서 따라 배우는 거야. 보고 눈으로 학습자가 배우는, 변화되는 설계라고.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나왔던 영역이 구성주의 교수 설계 방법이었지. 구성주의 교수 설계 방법에서 교사의 역할이 뭐냐? 교사의 역할은 뭐예요?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이 더 나오는 거지. 딱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말하는 건 금방 나오지. 그지? 문제를 만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촉진자가 되고,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과정 평가가 돼야 되고, 교육 목표 수업 설계는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해야 되고, 딱딱딱딱 나오는 세 가지 주소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 이 큰 흐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